시간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세액공제 적용할 때 또는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별도의 시간을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자, 교재는 474페이지고요. 상시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근로자,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근로자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시 근로자들 중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계약을 할 때 뭐 8시간을 이렇게 계약을 하긴 하지만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사람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일을 짧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짧게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개념이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짧은 근로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씩 5일 동안 일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런 경우에 8시간씩 일한다라고 했을 때는 통상 근로자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8시간이니까요. 통상 근로자인데 홍길동이라는 직원은 계약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월급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에 들어가겠지만, 그러한 근로자는 다른 사람보다 짧게 일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단시간 근로자를 판단을 할 때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가 있고 B라는 업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A라는 업무는 6시간 일을 하고요. B라는 업무는 통상적으로 7시간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시간과 7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업무 속에서는 동일한 일을 시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 5시간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5시간 일하는 사람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와 관련해서 우리 475페이지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475페이지에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시간 근로자 판단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 475페이지 하단에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범위에 대한 제도별 비교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에 대한 476페이지에 우리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된 세법 조문을 전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법인세법에 나오는 제도가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별 제도 안에서 상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있는 제23조 10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상시 근로자의 개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소득세 쪽이니까 뭐 여러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과 법인은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법인세법 쪽에서는 소규모 내국법인 따질 때 이야기입니다.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상시 근로자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 규정은 성과 공유 중소기업,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고용유지 중소기업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뒷파트에서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관련되는 규정은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세액 공제,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사회적 기업 관련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해당이 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쭉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요약을 해보면 지금 우리 표에 나오는 부분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를 우리는 법인세법 적용과 근로소득 증대, 고용유지, 성과공유,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우리 고용증대 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증대 쪽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상시 근로자 판단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에서 전부 다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전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해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갱신이 되게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은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직원이 퇴사를 하면 그 직원은 1년 미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느냐 여부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고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전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만 1년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봤던 단시간 근로자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는 법인세법 쪽에서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모든 규정에서 전부 제외를 합니다. 제외하는데 예외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중소기업 고용유지, 성과공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겠지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포함은 해주되 인원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인원수 계산할 때 한 명당 0.5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근로자는 한 명으로 인정을 해줄 때, 한 사람을 한 명으로 인정을 해줄 때 단시간 근로자는 두 사람을 한 명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0.75명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상의 임원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건데 법인세법에는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는 상시 근로자에 전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그 배우자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인데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그 배우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판단할 때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직계 좀비속 및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전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사업자 쪽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그 배우자 우리 개인 사업 쪽에서는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그 배우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죠. 없는 상황이지만 친족 관계에 있는 대표자하고 친족 관계에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최대 주주라고 하면 대표자와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뭐 배우자나 가족이라든가 자녀라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제외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신고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고용유지나 고용정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성과 공유 관련되는 부분, 이런 쪽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둘 다 가입되어 있으면 상시 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세 신고 안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되는 경우 거의 드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쪽에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 자, 첫 달 입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25일이나 26일쯤에 입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4월 26일 날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급여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급여가 워낙 작다 보니까 4월 달에 원천징수 세액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한 내용을 갖고 파악해서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 미가입자는 그러니까 법인세법이나 근로소득 정대세액공제 적용할 때는 포함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용유지나 고용정대나 성과공유 쪽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로만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는 하나라도 미가입되어 있으면 제외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서 가입이 제외되는 사람들이죠. 요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만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지만 그렇게 법에서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은 포함해서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법인세법에서는 포함하고요. 근로소득 정대세액 공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했고, 우리 교재 476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국민연금 등에 대한 가입 제외 근로자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 포함되느냐라는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내국인 근로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 다른 보험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시 근로자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건데,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연평균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말일자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당초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었으나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돼서 1년 이상이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단시간 근로자 1년 이상이면 포함이 되는데, 요거는 인원수 계산할 때 0.5명과 0.75명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주의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월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를 계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월 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말일자에 퇴사한 사람들은 그 달 인원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일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 어떻게 되냐, 1일부터 말일 하루 전날, 그러니까 4월달 같은 경우는 30일까지가 있죠. 근데 29일날 퇴사를 하면 말일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본다라는 거죠. 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에 직전 월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의 월수라고 하는 것은 사업 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법인세법의 입장이고 소득세법의 입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연도 중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상시 근로자에 대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고용 인원을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개인 조정에 보시면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 세액 공제 감면 로마 숫자 3번에 맨 하단 부분에 고용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서식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사례는 우리 교재 페이지를 조금 넘어오셔 갖고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고용 현황을 계산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 고용 현황을 메뉴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과세 연도별 상시 근로자라고 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원별 상시 근로자 여부, 그 다음에 사원별 월별 정보 관련되는 부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요 내용은 우리 인사급여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근로소득 관리에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사원들이 등록이 되어 있겠죠. 입사, 퇴사 관련되는 부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고용현황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원 등록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2021년도 관련되는 부분을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현황 관련해서는 자, 21년과 20년도 상시 근로자를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증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각종 세액 공제 계산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고용 현황 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작성하실 때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과세 연월에 대한 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용 현황을 불러오고자 하는 기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18년도 것까지 자료를 불러오겠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일용직 미반영, 일용직은 모두 제외 근로자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일용직은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용직은 상시 근로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연도별로, 자, 첫 번째 1번 과세 연도별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세 연도 21년도를 선택하게 되면 2번에 분홍색 2번에 사원별 상시 근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원별 상시 근로에 직원별로 상시 구분이라고 있죠. 입사일, 퇴사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인사급여에 있는 사원 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상시 근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커서를 이동시키게 되면 상시 근로자 단시간 예외, 단시간 근로자일 때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연속적으로 1년 이상이 되게 되면 상시 근로자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에 들어올 때 인원수가 0.5명으로 계산되는 경우와 0.75명으로 계산되는 경우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나 임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는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는 제외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제외 근로자, 우리 앞에서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표로서 제가 제외되는 사람들을 다 표시를 해드렸죠.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제외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구분해서 정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복무 월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상시 근로자 계산할 때 뒤쪽에 가면 이제 청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청년 근로자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게 되는데, 청년은 24세 이하 나이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청년 여부 결정할 때 군복무 월수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복무 월수, 군복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2월 되어 오는 케이스라고 하면 우리 F3번에 전년도 복무 기간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등록해 놓은 직원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불러와서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우대 기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이제 개별 조항에 가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사한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최일선이라고 해서 21년 2월 3일 날 입사를 했다라는 거죠. 이 직원에 대해서 사원 정보를 보게 되면 하단 부분에 1월 달은 없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고요. 2월 달부터 계속 상시 근로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시 근로자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가 매월 더하게 되면 11이 되는 거고요. 그죠? 11명이다라는 겁니다. 요걸 나누기 12에서 인원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0년도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적용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식별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고용정대세액 공제나 아니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 연도와 비교해서 증감을 계산해 주는 서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시 근로자에 대한 인원수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근로자 고용 현황표에 대한 정보를 갖고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 기억하시고, 이 근로자 고용 현황표를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 규정들을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